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몸체와 힘을 가졌던 공룡. 그 공룡의 멸종은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이곳 뉴욕시에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 로비에는 관람객을 압도하는 전시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대한 바로사우루스입니다. 무거운 도마뱀이란 뜻의 바로사우루스는 길이가 27m고 키가 15m, 5층짜리 건물만 합니다. 이 거대한 초식성 공룡은 약 1억 5천만 년 전인 쥬라기에 살았습니다. 당시 지구는 100m나 되는 거대한 나무로 이루어진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고 바로사우루스는 거대한 나무에서 자라는 나뭇잎을 먹으며 숲에서 살았습니다. 공룡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식물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따라서 식물계의 변화가 있으면 동물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룡의 번성과 멸종에도 식물의 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룡은 지구상에 살았던 동물 중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육상동물이었습니다. 괴물 영화 같은 세상이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20만 년이란 점을 생각해 본다면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초의 공룡은 삼첩기에 출현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 시기의 공룡은 아주 작았습니다. 쥬라기에는 키가 무려 20m가 넘고 목이 아주 긴 모습을 한 커다란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백악기에 들어 공룡의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코뿔소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길이는 9m 정도인 공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지구를 지배했으며 다양한 형태와 모양을 가졌던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공룡이 갑자기 멸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에 운석이 충돌했다는 이론 등 60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공룡의 멸종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즉, 공룡과 먹인 식물과의 관계입니다. 공룡의 크기와 모양은 시대별로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룡의 먹이가 되었던 식물의 세계도 시대에 따라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도대체 공룡은 어떤 식물을 먹고 살았을까요? 식물이 공룡의 탄생과 멸종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지구상 생명의 역사에서 식물은 언제나 동물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약 4억 년 전 바닷가에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땅 위에는 동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식물은 물가를 따라 번성했고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숲을 형성했습니다. 이때쯤에서 곤충과 원시거미, 그리고 공룡과 인간의 공동조상인 양서류가 땅 위의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린 지 5천만 년 후 거대한 숲을 형성하고 동물의 상륙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30m나 되는 거대한 나무는 물가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양치 식물인 프테리도 파이트였기 때문입니다. 포자로 번식하는 프테리도 파이트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나무 같은 양치류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륙에는 아직 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의 서식지도 물가로 제한되었습니다. 미국 아리조나주의 이곳은 배드랜드라고 불리는 곳으로 바위와 모래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 건조한 땅으로 들어온 식물의 화석이 남아 있습니다. 키가 거의 20m나 되고 몸통이 2m나 되는 거대한 나무가 태고 때 잊어버린 물건인 양 누워 있습니다. 나무 같은 양치류와는 달리 이 거대한 나무는 포자가 아니라 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3억 2천만 년 된 식물 화석입니다. 둥근 씨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포자와 달리 씨는 건조한 땅에서도 거의 영구히 살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비가 내리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이렇게 진화를 해 완전히 새로운 거시 식물이 탄생했으며 이것은 현재의 삽목 및 은행나무와 친척 관계입니다. 거시 식물은 번식 방법도 달랐습니다. 바람에 꽃가루를 날려보내 수분하는 방법을 터득해냈습니다. 거시 식물은 물에 의존하지 않고 꽃가루를 바람에 태워 멀리 보내 암수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제 식물은 물의 도움 없이 번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구나 약 2억 3천만 년 전 삼척기에 지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판게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한 화산 활동의 결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현재의 4배 내지 8배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한테는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가뭄의 저항력이 강한 거시 식물과 함께 거대한 숲이 물가에서 퍼져나가 지구 전체를 덮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숲. 100m도 넘는 침엽수가 빽빽하게 숲을 채우고 있습니다.
거시식물이 출현한 후 북미 대륙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숲의 위쪽에는 햇빛을 듬뿍 받기 위해 위로 쭉 뻗은 나무 위에 나뭇잎이 울창하게 자랐습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됐던 땅이 이제는 나무의 차양으로 덮여 부드러운 응달을 만들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커다란 나무는 물을 저장할 수 있어 그 덕분에 촉촉해진 땅에는 양치류와 이끼류가 자라게 됐습니다. 이런 먹이가 풍부한 숲에 다양한 초식성 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도마뱀과 악어의 조상인 커다란 파충류와 포유류와 비슷한 털이 난 작은 파충류, 그들 때문에 최초의 공룡도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2억 2,500만 년 전에 등장한 삼척기 공룡 중 하나입니다. 육식동물의 특징인 날카로운 이빨이 없는 것으로 봐 이것은 초식성 공룡 중에 하나였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룡과는 달리 길이는 80cm, 키는 4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공룡은 지면 가까이에 있는 양치류와 이끼류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머리 위 저 높이에는 커다란 나무에 울창한 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은 거대한 식량 창고였습니다. 작은 공룡은 마치 커다란 나무를 따라잡기 위해서인지 키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5천만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공룡은 가장 커다란 육상동물로 진화했습니다. 공룡의 지배는 지구를 덮고 있는 거대한 숲에서 시작됐습니다. 몸 길이가 27m이고 키가 15m란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바로사우루스는 몸 길이를 더 늘리기 위해 뒷다리로 설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시기의 거시식물은 현재의 침엽수보다 잎이 훨씬 더 부드러웠습니다. 목을 길게 하여 바로사우루스는 다른 동물은 접근할 수 없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사우루스는 긴 목을 지탱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사우루스는 이빨이 극히 부실했습니다. 마치 빗살처럼 길고 가는 이빨이었고 인간의 어금니처럼 음식을 갈 수 있는 이빨은 없었습니다. 두개골도 허약했습니다. 몸집에 비해 머리는 불균형적으로 작아 겨우 말머리만 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음식을 부술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는 비결은 부실한 이빨과 작은 머리와 특이한 위장에 있었습니다. 주라기의 초식성 공룡은 규칙적으로 돌멩이를 삼켜
먼저 먹은 식물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공룡은 머리 부분이 무거워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만일 공룡이 입안에서 음식을 갈아 먹어야 했다면 이빨이 많아야 할 텐데 이빨은 무겁습니다. 그러면 긴 목하고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룡은 돌멩이를 삼켜서 소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돌멩이는 모래주머니와 소화관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위로 간 것만은 분명하고 위 안에서 돌멩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삼킨 식물을 갈았습니다. 윗속의 돌멩이는 음식을 갈아 소화를 도왔습니다. 바로사우루스의 턱은 먹이를 자르고 삼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의 무게를 줄임으로써 바로사우루스는 목을 길게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룡은 얼마만큼이나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가정이 있지만은 거대한 바다거북이가 먹는 양을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결과 공룡 한 마리가 하루에 600kg에서 1톤에 이른 식물을 먹어치운 것 같습니다. 이들 공룡은 여기저기서 풀을 뜯어먹었고 가는 곳마다 숲은 폐허가 됐습니다. 대륙 전체를 덮고 있던 거대한 숲은 공룡의 왕성한 식욕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쥬라기가 끝날 즈음에는 몸길이가 50m가 넘는 세이스모사우루스를 비롯해서 아파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거대한 공룡 10여 종류가 북미 대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식성 공룡을 먹고 사는 육식성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숲은 초식성 공룡뿐 아니라 쥬라기 모든 공룡의 서식처가 됐습니다. 식물을 먹고 산 동물은 공룡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곤충도 숲을 파괴하는 데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곤충은 잎에 구멍을 뚫어 즙을 빨아먹었고 나무 번식에 꼭 필요한 꽃가루를 먹어치웠습니다. 식물은 먹이의 원천으로 모든 동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숲은 자신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으면서 쥬라기의 전체 생태계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거대한 공룡이 지배하는 동안에도 식물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이곳은 미국 유타주의 웨스트워터입니다. 거대한 나무와는 전혀 다른 변종 식물의 화석이 이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프테리도파이트도 아니고 거시 식물도 아닌 이 변종은 둥근 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식물이 진화를 하면서 식물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의 생물학자 피터 크레인 박사는 바위에 남아있는 흔적에서 그 혁명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나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바위를 여러 번 물에 씻은 다음 약산에 천천히 녹여 바위와 식물 화석을 분리해냅니다.
크기는 1mm에 불과하지만 튤립과 같은 모양의 꽃잎이 드러났습니다. 식물계의 혁명은 바로 꽃이 피는 식물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일본에는 벚꽃에 앞서 목련이 피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꽃은 현대 목련의 조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꽃 안을 들여다보면 애벌레 단계를 막 벗어난 작은 골드버기 있습니다. 크레인 박사는 이 골드버기의 조상이 현화 식물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꽃가루가 마치 눈처럼 숲 위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식물 번식을 위해 소중한 꽃가루가 골드버기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어느 날 이제 막 식사를 끄는 골드버기 다리에 꽃가루가 조금 붙었습니다. 다리에 붙은 꽃가루는 곤충의 여정에 따라 움직이며 다른 꽃의 암술에 떨어집니다. 골드버기의 도움으로 씨를 만들어낸 일은 식물로서는 동물한테 덕을 입은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식물은 동물을 위해 일방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일만 해왔던 것입니다. 식물의 새로운 생존 전략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꽃가루는 많은 양이 골드버기의 다리에 붙을 수 있도록 촉촉해지고 모양도 진화했습니다. 번식의 곤충을 이용하는 것은 꽃가루를 바람에 실려 날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많은 양의 꽃가루를 날려보내곤 하던 식물은 이제 곤충을 끌기 위해 수술 주변의 잎에 화려한 색깔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씨 식물, 즉 꽃을 피우는 식물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동물을 위해 언제나 먹이를 주기만 하던 식물은 꽃을 피움으로써 곤충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곤충과 협력을 통해 탄생한 속씨 식물은 다른 식물에 비해 또 하나 장점이 있었습니다. 속씨 식물은 겉모습이 멋질 뿐 아니라 번식면에서도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꽃, 번식 방법의 변화, 곤충과의 상호작용, 그런 것을 중요 원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은 속씨 식물의 생활사의 속도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속씨 식물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체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고 따라서 번식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삽목이나 소나무 같은 겉씨 식물은 바람에 의한 수분 방법을 도입해 건조한 땅에 퍼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꽃가루가 암술에 도착한 후에도 노심초사하며 6개월 내지 1년을 기다려야 수정 과정이 완결됩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은 이 단점을 극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꽃가루가 암술에 도착해 꽃가루관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분이 된 후 3분 만에 수정합니다. 느린 식물도 약 24시간이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거대한 숲의 한 구석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과 곤충은 상부상조하며 함께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옥시 식물은 꽃가루보다도 더 매력적인 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꿀을 빨아먹는 벌과 나비 같은 새로운 곤충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진저 플랜트의 일종입니다. 긴 혀를 능란하게 이용해 이 꽃의 꽃잎을 열 수 있는 벌은 한 종류뿐입니다. 벌이 꽃 안으로 들어가면 꽃가루는 벌의 머리에 묻어 다른 꽃으로 이동합니다. 그 대신 벌은 이 꽃의 꿀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벌은 이 꽃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을 피우는 식물과 곤충 간의 1대1의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의 탄생으로 인해 곤충의 숫자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곤충을 끌기 위해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취함으로써 꽃을 피우는 식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북미 대륙 저위도 지역에도 꽃이 등장했습니다. 번식 속도가 빠른 현화식물은 곧 우위를 점하게 됐고 거시식물을 북쪽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공룡의 식량원은 거시식물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화식물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큰 나무 숲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공룡이 먹이를 거시식물에서 소옥시식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식물의 진화가 어떻게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의 출현과 멸망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코넬 대학의 생물학자 칼 제이 니클라스 박사는 생물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니클라스 박사는 전 세계에서 육상식물의 발생부터 공룡시대 종결 때까지 18,000점의 식물 화석을 수집해서 식물의 상륙, 성장, 건조한 땅으로의 확산, 많은 화석은 마치 진화의 발걸음을 거꾸로 추적하듯이 식물에 이어 동물이 어떻게 진화했느냐 하는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니클라스 박사는 식물계의 변화가 동물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시식물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번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아마도 생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공룡도 그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물계의 변화가 일면서 소옥시식물이 숲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초원 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공룡이 먹고 자라던 식물은 점차 변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식물계의 변화가 공룡의 멸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니클라스 박사에 따르면은 큰 나무 숲에서 태어나 거시식물에 적응하며 진화한 거대한 공룡은 새로 등장하는 현화식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룡의 먹이 창고인 큰 나무 숲이 줄어들자 엄청난 양의 잎을 필요로 하는 공룡은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맞았을지 모릅니다. 니클라스 박사는 침엽수의 잎이 질겨서 공룡의 약한 턱으로는 나뭇잎을 뜯어먹을 수가 없었던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대한 공룡의 멸망은
큰 나무 숲이 줄어드는 사건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을 지배했던 바로사우루스도 약 1억 3천만 년 전에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쥬라기 또한 북미 대륙에는 10여 종의 거대한 공룡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기가 되면서 현화 식물이 번성하자 한 종류만 빼놓고는 모두 멸종했습니다. 거대한 쥬라기 공룡의 낙원은 끝이 났습니다. 식물은 언제나 개척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바로사우루스를 비롯하여 모든 공룡은 이미 엄청나게 자라있던 식물을 따라잡기 위해 몸집이 커졌습니다. 거대한 공룡의 왕성한 식욕은 큰 나무숲이 있었기에 충족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공룡의 낙원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계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화 식물의 탄생. 녹색뿐이던 지구는 이제 노랑, 하양, 빨강 등 화려한 색깔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꽃은 공룡시대 중반쯤에 처음 이 지구상에 등장하였습니다. 속시 식물의 탄생으로 식물과 동물은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방적으로 먹히기만 하던 식물이 동물과 공생관계를 맺는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겨난 아름다운 꽃이 공룡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북미 대륙 가장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의 노스슬롭. 극지방에 위치한 노스슬롭은 1년 중 10개월 동안은 눈에 덮여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려 미시간 대학의 생물학자 랄프 E. 타카트 박사팀은 노스슬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의 퇴적층은 속시 식물이 태어난 다음 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약 섭씨 7도입니다.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도 겨울은 어둡고 추웠으며 온도가 거의 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추운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그 사건은 공룡이 따뜻한 곳에서만 살았다는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타가트 박사팀의 연구 목적은 왜 공룡이 그렇게 추운 곳에서 살았는지 이유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All of these horizons, just one organic horizon after another. Look at this. This is a real. Here's another vertebrate. That's just amazing. You know. 연구팀은 이번 현장 탐사에서 또다시 많은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They sure would. They sure.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공룡은 에드몬토사우루스라고 불리는 초식성 공룡입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는 백악기 중반경에 등장한 오리주둥이 공룡 중의 하나로서 그 화석은 북미 대륙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새로운 공룡으로 바로사우루스처럼 몸집이 큰 공룡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몸 길이가 13m밖에 되지 않으므로 바로사우루스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왜 에드몬토사우루스 때가 따뜻한 곳이 아니라
알래스카처럼 추운 곳에서 발견됐을까요? 같은 퇴적층에서 발견된 식물 화석이 타가트 박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Oh, look at this. Conifer needles. Look at them. Oh, yeah. Look, All through the rock. there's no no leaves at all? No, Just no, the needles. no broadleaves. You know, as we get toward the end of the Cretaceous like this, hold it. Look at these needles. That's Just just every place you look. amazing. Thousands of them. This must have been tremendous conifer forests. 이 퇴적층에서 발견된 식물 화석의 90% 이상이 메타세콰이어 같은 침엽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 거시 식물입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는 침엽수를 먹고 산 것 같습니다. Major change in vegetation. 식물계의 변화가 일어나 환경에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그에 따라 공룡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만 분명히 먹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Certainly didn't have a problem with their food supply. Absolutely not. 백악기의 따뜻한 적도지방에서 태어난 속시식물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침엽수 같은 거시식물을 북쪽으로 몰아버렸습니다. 타가트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에드몬토사우루스는 침엽수를 찾아서 온대기후를 포기하고 북쪽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도 침엽수와 마찬가지로 현화식물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나 알래스카의 극심한 추위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카나다 엘버타주의 드럼헬러. 모래와 바위로 이루어진 이 기묘한 풍경 속에서 공룡시대 말기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을 흐르고 있는 레드디어 강은 시간의 강이라고 불립니다. 강 퇴적층이 공룡시대의 마지막 1억 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의 강 상류에서 새로운 초식성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뿌리 3개란 뜻의 트리케라톱스라고 불리는 이 공룡은 백악기 후반을 지배했던 뿔 모양 얼굴이란 뜻의 케라토시안 공룡 중에 하나입니다. 트리케라톱스는 길이가 9m고 크고 얼굴을 아래로 향한 모습이 코뿔소와 비슷합니다. 이 트리케라톱스는 현화식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비교적 키가 작고 마치 가축처럼 커다란 띠를 지어 풀을 뜯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들 공룡은 키 작은 식물을 먹고 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중생대 말기, 백악기에는 키가 더 작은 식물을 먹었고 백악기 말기에 가서는 속시 식물까지도 먹었을 겁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먹고 또 먹으며 한 곳에서 먹이가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해가며 살았을 겁니다. 트리케라톱스 화석의 대부분은 속시 식물이 번성했던 따뜻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으로 보건대 트리케라톱스는 속시 식물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 같습니다. 침엽수를 먹고 산 공룡 중에서 현화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공룡이 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번성하는 트리케라톱스의 그림자 안에서 속시 식물은 이미 곤충 외에 다른 협력자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말기의 어느 날 잠자고 있는 트리케라톱스 발 부근에서 우리의 조상인 포유류가 야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포유류는 크기가 쥐만했습니다. 포유류는 진화의 드라마에서 아직 조연에 불과했고 공룡의 공격을 피해 밤에만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모든 포유류가 곤충을 먹고 살았습니다. 속시식물이 새로 선택한 동반자는 이 작은 포유류였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반 베런 박사는 공룡의 시대에 살았던 포유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베런 박사는 화석에 남아있는 작은 포유류 이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곤충을 먹고 살던 포유류의 이빨입니다. 가는 모처럼 생긴 이빨이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반면 이것은 백악기 말기에 살았던 포유류의 이빨입니다. 이빨은 길이가 짧아졌고 사이가 촘촘해졌습니다. 속시식물이 널리 퍼져 있었고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공룡 시대의 포유류들은 틀림없이 속시식물을 먹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시식물의 열매를 널리 퍼뜨릴 수 있었던 거지요.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 홋카이도 노케반도의 초여름. 들판 가득 들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열매가 꽃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들장미는 열매를 맺은 최초의 식물과 친척 사이라고 여겨집니다. 곤충과 협력 관계를 형성해 씨앗을 생산하는 방법을 발견했던 속시 식물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열매를 생산했습니다. 열매는 씨를 퍼뜨리기 위한 새로운 미끼였습니다. 이 미끼에 넘어간 것이 포유류였습니다. 열매를 먹고 난 다음 뱉거나 아니면 삼켰다가 배설물로 나온 씨는 아주 먼 곳까지 퍼질 수 있었습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열매는 포유류에게는 좋은 먹이였습니다. 영양분이 많고 칼로리가 많은 먹이를 곤충을 잡으러 돌아다닐 때와는 달리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고베 대학의 생태학자 유모토 나카가즈 박사는 식물과 동물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현장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모토 박사는 열대우림에서 꽃식물과 포유류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다람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를 유인하기 위한 작은 열매, 원숭이나 침판지 같은 큰 포유류를 유인하기 위한 큰 열매, 열매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합니다. 현화식물과 포유류는 열매를 매개로 긴밀한 1:1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거의 럭비공만한 이 커다란 열매는 코끼리를 위해 만든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현화식물은 공룡을 위해서도 특별한 열매를 생산해냈을까요? 만일 공룡도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식물의 씨앗을 전파하고 번식에 도움을 주었다면 식물은 자신의 씨앗을 보다 많이 퍼뜨리기 위해 틀림없이 공룡을 위한 큰 열매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화석으로는 공룡 화석이건 식물 화석이건 공룡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덕을 본 식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시식물이 포유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한 속시식물과 곤충 사이에 긴밀한 상호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공룡은 진화의 무대에서 밀려나 생태계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물에게 있어 트리케라톱스는 먹어치우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해주지 않은 파괴자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포유류는 자신과 식물 양쪽이 다 이익을 보는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드럼헬러의 레드디어 강. 시간의 강은 더 이상 식물을 독차지할 수 없었던 트리케라톱스의 운명에 대해 얘기합니다. 약 7,500만 년 전 이 지역에는 트리케라톱스 등 8종류의 케라톱시안 공룡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 년 후에는 단 2종류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포유류는 10종류에서 20종류로 늘었습니다. 공룡은 지구를 1억 6천만 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6,500만 년 전 북미 대륙에 사는 공룡의 종류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주재앙이 발생하면서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넓이가 10km나 되는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 것입니다. 충격으로 엄청난 양의 먼지 구름이 성층권으로 올라가고 지구 전체를 덮었습니다. 한 줄기의 햇빛도 비치지 못하여 온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최후의 일격으로 공룡은 지구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쥐만한 포유류는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고칼로리 열매를 많이 먹어 겨울의 추위를 이겨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대기권의 먼지 구름은 내려앉았고 햇빛이 다시 내려쬐기 시작했습니다. 포유류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은 모두 사라져버렸지만 우리의 조상 포유류는 현화식물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어둠의 시대를 이겨냈고 지구 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룡은 멸종했고 포유류는 빠른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현화식물은 다양한 열매를 만들어냈고 그와 함께 다양한 원숭이가 등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으로 이어지는 유인원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시작은 공룡의 시대의 현화식물과 형성한 협력관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대륙에서 나온 화석에서 보면
현화식물과 곤충과 포유류가 함께 번성하는 동안 공룡만이 멸종의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룡은 현화식물이 포유류와 곤충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창조해낸 새로운 생태계에 들어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공룡이 현화식물과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취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이기적인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곤충과 포유류는 현화식물과 공존의 길을 택했기에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주 비행을 나갈 때 벚꽃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우주선 내 무중력 상태에서 그 꽃을 물방울 속에 넣어두었더니 꽃은 둥둥 떠있는 물방울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 순간이 우주선 생활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오랜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포유류가 현화식물의 도움으로 살아가며 공룡의 발 부분에서 함께 번성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식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식물과의 공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식물이 조용히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이용한 광합성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최신 과학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작용으로 4억 년 동안 모든 동물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정상에 서 있는 인간도 식물과 공존하지 않으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현화식물에 의해 쫓겨난 공룡의 운명이 이 사실을 냉혹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